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매일 3부 시작을 알렸던 한뼘경제 대신에 오늘은 국무회의 통과한 기초연금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내년 7월부터 나오는 기초연금이죠. 65세 이상 노인분들 가운데서 소득으로 따져서 아래 70%에 들어가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30%는 받을 수 없는 걸로 지난 9월에 바뀌었었죠. 그런 다음에 또 10월안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좀 기준이 모호해졌다가 이번에 좀 최종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는 10만 원을 받고 최대는 20만 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확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바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의 유주헌 과장님 연결했습니다. 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예. 최소는 10만 원, 많이 받으면 20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개괄적으로 바뀐 부분이고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기초연금 법안을 확정을 해서 네. 지금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 있는데요. 예. 당초에 9월달에 저희가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그걸 근간으로 하되 네. 그동안에 예를 들면 기준연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가연금액 등등 이 대통령의 위험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번에 법률에 좀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크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9월 안에서 70%로 바뀌었었고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예. 원래는 이게 모든 노인들에게 준다고 했었던 건데 9월 안에 그렇게 바뀌었었고 예. 10월 안에 이게 이 조정 개수라든지 부가연금액 이런 것들을 대통령 영역에 위임한다. 영에 위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랬다가 아마 이 위임을 했던 부분이 구체화가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법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해는 걱정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제에 저희가 그런 국민들의 그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네.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임의대로 나한테 적게 줄 수 있다 이런 우려였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정해진 것을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많이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게 확정된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 노인들의 생활 수준이라든지 물가 상승 용도 그리고 또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증가율을 바탕으로 이걸 추가 반영을 해서 5년마다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예. 근데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것은 바뀐 게 없고 결국은 뭐 9월 안에서 거의 바뀐 게 없다라고 봐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저희가 이번에 정부의 기초연금 법안은 9월에 발표했던 정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네. 명시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네. 국민연금 연계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현재 정말 어려우신 어르신들한테 네. 그분들이 생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리면서 아울러서 좀 미래 세대에 들이 또 부담을 덜 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부분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기는 한데요. 예. 이게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를 할 만큼 또 큰 문제긴 했었잖아요. 예. 근데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 방침은 그냥 바뀌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여야겠네요. 아니,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고 보시기보다는 이 정부가 생각하기로는 이 지금 현재의 정부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정말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폐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보면은 사실은 국민연금의 역사가 88년도에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성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급여를 통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자식 키우고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을 하다 보니 노후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호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는 이런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호를 하고 어느덧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이게 재정이 무한정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세금을 내야 되는 미래 세대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양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정부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절충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일 텐데 예. 그래도 국민연금을 또 꼬박꼬박 거의 반강제로 내왔던 분들도 적지가 않잖아요. 예. 저도 내고 있고 예. 앞으로도 계속 낼 텐데 예.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증가율을 바탕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예. 물가 상승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소득 증가율이 사실상 낮게 된다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또 생기잖아요. 그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네. 이 2008년도 이후로 본다면 그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도 항상 높아왔습니다. 네.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은 연금이라는 건 결국 실질 가치를 보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임금 상승률만 반영하게 되면 실질 가치도 보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 사례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률과 연동을 하게 됨으로써 네. 최소한 연금이라는 게 그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장치를 두게 된 거고요. 네. 아울러서 5년마다 재조정하게 됨으로써 네. 그 임금 A급 상승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금 상승률 등도 네. 함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5년마다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예,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이 노인들의 생활 수준을 반영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물가라는 것은 사실 이게 통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바로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실태 조사를 하시게 되나요? 생활 수준이라는 걸 반영하신다는 건?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안을 확정을 하면서 네. 이 노인 어르신들의 그 생활 실태, 빈곤 실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도록 지금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네. 기초연금에 조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뭐 좀 더 적게 버시는 분에게는 좀 가점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련이 되겠죠? 보완이? 여러 가지 것들은 예. 아마 이 5년마다 재조정할 때 네. 그런 부분 사회적 정서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시대 상황 등도 다 감안을 해서 네. 이 기초연금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내년 7월부터 이제 20만 원, 적게는 10만 원을 받게 되는 건데 예. 이게 최종안이 연내에 국회 통과한다는 전제하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예. 대략적으로 이제 내가 70%인지 30%인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언제쯤 정확하게 좀 알 수 있게 될까요? 일단 저희가 기초연금 법안에도 명시를 했지만 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네. 기초연금을 자동적으로 승계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새로이 이제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될 텐데 네. 사실은 이분들이 그 70%에 속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네. 신청을 하신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 등을 다 따져서 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본다면 이분들이 신청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서 그 70%인지 30%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와 별도로 지금 저희 기초노령연금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네. 이 가 산정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그냥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한번 산정을 해보실 수 있고요. 다만 그 정확한지 여부는 언민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셔서 네. 제대로 평가를 좀 받아보셔야 이게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련된 최종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지 된다는 또 대전제가 있고요. 예, 사실은 예. 이 법안이 일단 연내 통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행 준비 기간이라든가 특히 이게 예산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볼 적에는 이게 이 법안이 정말 빨리 통과된 게 중요하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국민 여러분들이 좀 계속 좀 관심과 지지를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주원 과장님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종안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 제가 질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 것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얘기 들으셨죠? 예, 최종안도 당연히 보셨을 텐데 예. 지금 최종안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사실 9월안과 별로 달라지지 않지 않았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그렇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예. 보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사실 그렇죠.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예. 확인이 되는데요. 하나는 모든 노인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70%한테만. 70%라는 게 확정이 돼버렸죠. 예. 예, 그리고 또 70% 노인한테 드릴 때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거. 네.
요거 이제 그대로 확정됐고요. 네. 또 하나는 입법 예고안에 계속 문제로 지적되었던 게 이게 물가와 연동된다, 기초연금액이.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자 평균 소득, 네. 그 다음에 노인들의 생활 수준, 네. 물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는 했지만, 네. 결국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한테 모든 게 위임돼 버렸어요. 네. 그리고 또 5년 동안 그게 또 물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물가와 연동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물가와 연동했을 때 지니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고요. 하나 덧붙이면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과장님이 네. 그 물가 연동이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예,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셨죠.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증가보다 물가 증가율이 좀 높았던 거는 지난 3, 4년이 그래 했는데요. 네.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예.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문에 임금이 낮아져서 네. 가입자 평균 소득이 물가보다 떨어졌어요. 아까 복지부에서는 계속 그래왔다라고 했는데 최근 3, 4년만. 과거에 예. 물가보다 소득 상승률이 훨씬 높았고요. 네. 또 미래도 기획재정부가 장기 재정 추계를 할 때 네. 물가보다 소득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추계해서 저희가 모든 정책의 재정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지난 3, 4년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선전하는 것은 홍보하는 건 저는 굉장히 객관성이 좀 네. 상실된 저는 설명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아지면은 결국은 미래에는 임금이 삭감되는 그런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테니까요. 그렇죠. 물가 예. 상승률보다 소득 상승률이 낮다는 건 네.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대부분 GDP는 플러스 성장을 하기 때문에 물가보다 당연히 소득이 더 오르게 되죠. 그리고 저도 지금 또 복지부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 수준이라는 것도 사실상 좀 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5년이라는 기간도 조금 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400만 명의 그 어르신의 70%한테 제공하는 노인 복지의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네. 이 연금액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노후 복지는 그 금액이 네. 법률에 의해서 예. 혹은 그것이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 의해서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네. 지금 장관께서 물가도 생활 수준도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소득도 고려해서 정하겠다고 하면 네. 사실상 백지 위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은 기초연금의 결정권을 정부한테 위임한 게 가장 독소조항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네. 이번에 포장지는 조금 바꿨습니다. 네. 하지만 안의 물건은 동일해요. 예. 네. 근데 이게 생활 수준이나 물가 상승률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따져서 물론 올려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네.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죠. 예. 그 근데 부분은 아무래도 예. 지금 정부가 예산의 부족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기초연금을 예.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가입자 평균 소득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네. 이것만큼 올리지 않고 그거 네. 밑으로 가게 하겠다는 의도라는 건 사실 모두가 아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재량껏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복지부 장관에게 모든 걸 넘겼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노후 복지에서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일이네. 심각한 일입니다. 예. 근데 다른 나라의 경우랑 그럼 좀 비교를 하실 케이스가 있나요? 다른 나라에도 이제 유럽에 우리나라와 같은 기초연금이 있죠. 네. 그런 모든 노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일반한테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네. 금액은 법에 의해서 정해져야 됩니다. 네. 지금처럼 그 금액을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예는 없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뭘 어떻게 바꿔야지 된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네. 이제 10만 원씩 제공되고 네. 있는데 그 10만 원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입니다. 네.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은 매년 객관적으로 수치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게 100이라면 그거의 5%인 5만 원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기초노령연금의 설계도처럼 지금 정부의 그 최종 방안도 네. 복지부 장관이 여러 가지 요소를 결정한다는 게 아니고 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이걸 보통 A값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의 10%로 정한다. 네. 라고 하면 명쾌한 겁니다. 네. 근데 왜 이거를 자꾸 돌리고 꼼수를 부려서 네. 장관이 임의적으로 정하겠다.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 조항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그렇죠. 된다. 그런 기초연금 말씀이시죠? 산출 산식을 예. 어떤 그 행정부의 외부 개입이
가능치 않도록 산식을 명확히 정해놔야 되는데 네.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0만 원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대선 전에 공약으로 나왔던 거잖아요. 20만 예. 원을 100% 사실 정부에게 모두 주겠다고 했다가 70%가 되니까 모두가 70%라는 걸 전제로 또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30%는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예. 30%는 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예, 뭐 이건희 회장은 여유가 받을 필요 없다 있는 이런 표현이 업체들한테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예. 이런 지적도 있고 일부 예.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70% 노인한테 주기에도 사실은 재원이 많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푸는 방법은 네. 상위 계층 노인들한테도 20만 원을 지급하고 네. 그리고 그분들한테 세금을 요구하는 게 훨씬 더 재정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부자 증세를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근데 거겠죠? 자꾸 이렇게 네. 상위 계층한테 네. 기초연금도 안 주고 네. 뭐 이렇게 제공하지 않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네. 사실 증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건데 그게 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럼 저는 오히려 더 어려운 길로 지금 정부가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복지재정 네. 마련하는 데 있어서. 예. 사실 이게 재정이 없으니까 증세는 당연한 수순인데 증세 없이 또 복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비어있는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증세를 포기했죠. 지금 박근혜 네.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증세를 할 경우에 그 핵심 대상은 아무래도 상위 계층일 수밖에 없는데 네. 상위 계층한테는 복지도 안 주고 세금도 안 걸어주겠다는 네. 건데 예. 그러면 복지는 주변 혹은 자녀 복지 네. 굉장히 빈약한 복지로 갈 수밖에 없죠. 저희가 네. 지향하는 보편 복지나 혹은 이 복지 민심이 이러한 복지 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최종안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바뀐 거는 사실상 없는 것 같고요. 뭔가 예. 이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그 입법 예고 기간 예. 안에 네. 뭐 저희 단체도 의견을 제출했고 많은 시민사회 네. 제출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네요. 네, 그대로 간 것 같아요. 국회에서 좀 예.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휴대폰 요금제요? 뭐 사장님이라고 별거 있나? 이랬던 고창석 씨가 휴대폰 요금제요? 사장님이면 U+ 사장님 요금제를 써야지. 요금제만 가입해도 추가 비용 없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쿠폰까지 가게 홍보에 힘이 되는 U+ 사장님 요금제 U+.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노무상담이 있습니다. 오늘 노무상담 시간에는 특별히 통상임금의 적정 범위를 두고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만큼 통상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상담하실 내용이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문자메시지 휴대전화의 우물정 0945번 아니면은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교육.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4부에서는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과 노무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대입학?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시장에서 여성 창업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가 되면서 돈도 벌고 또 일도 필요하다는 이런 여성 수요층이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 관건은 창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문제겠죠. 오늘은 여성 창업자들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지금 여성 창업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진짜 맞나요? 물론 시장에서 본다면 이제 기업형 창업 시장과 수상공인 창업 시장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뭐 이를테면 벤처기업이라든지 1인 창조기업 같은 이런 기업형 창업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남성 창업자가 한 83.5% 정도로 아직까지 남성 창업자가 상당히 좀 강하고요. 반면 소상공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 창업자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창업자 중에서 거의 40% 이상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금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특정 업종, 예를 들어서 뭐 최근 상당히 많이 붐을 일고 있는 카페라든지 뷰티 관련 사업 이런 쪽에서는 뭐 여성 창업자 비율이 압도적이고요. 지금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060만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온라인 창업, 인터넷 쇼핑몰 창업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자 중에서 여성 창업자가 한 61% 정도로 달할 정도로 최근에는 아마 이 창업 시장에서 여성들이 어떤 그 사장이 되고자 하는 이런 창업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굳이 이렇게 뭐 주부냐 아니냐라고 나누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주부들 같은 경우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창업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창업에 나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최근에 63에서 55년생까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아내분들이 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나서고 있는 현상이 되게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좀 퇴직을 하면서 맞물리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남편이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벌어주는 자금으로 가정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오히려 아내가 어떤 경제활동의 주체로 나서면서 이 50대 이상 여성 창업자들이 창업시장을 녹화하는 수요가 꾸준히 좀 늘고 있는 추세고요. 사실은 또 기존에 우리 지금 1,500만 직장인 얘기합니다만 그 직장인들을 남편으로 두고 있는 이런 일반 그 주부 창업자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에 그 장기불황 시대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 상당히 좀 그 많이 이슈화된 적도 있습니다만 요즘 한국판 와타나베 부인 해서 좀 남편 직장이 아무래도 동아줄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내가 먼저 창업시장에 가서 먼저 한번 노크해보고 여차하면 남편도 같이 뛰어들면 좋겠다 하는 이른바 보험성 창업이 상당히 좀 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치부인들이 좀 나서고 있는 건가요? 우리말로 하자면. 예, 그렇다고 봐야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한부모 여성가정 같은 경우 상당히 이미 창업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요즘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이런 직장생활을 오래 한 특히 1인 나홀로 세대들이 여성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한 거의 10년 이상 하면서 조직 생활을 오래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신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중반 이 정도 이런 여성분들이 이른바 골드미스 창업이라고 하는 이런 시장도 또 새롭게 열리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골드미스들도 또 미천이 든든하게 있을 테니까 또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뭐 뷰티 관련 그런 사업이라든지 카페 같은 것들은 좀 생각하기에 쉽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한두 번씩 해보게 되는데 어떤 아이템을 해야지 성공할지 하고는 그게 꼭 맞아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걸 하게 되면은 경쟁만 치열해질 테고. 그래서 지금 이게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또 요즘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성이 창업의 주체가 되는 시장, 즉 여성 창업자 시장을 국한해서 본다면 우리나라 여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늘 사실 어떻게 보면 창업은 일종의 그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를 키워본 이런 경험을 살려서 유아동복 전문점이라든지 속옷 가게 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 이런 브랜드 의류점이나 이런 게 온라인 시장이나 대형 할인마트에 밀려서 이런 독립 매장으로 성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창업자들은 늘 겉으로 보기에는 좀 예쁘고 깔끔하고 남보기도 좋고 그렇죠. 좀 힘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좀 안정적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이들이 투자할 수 있는 창업 자금은 한 5천만 원에서 1억 내외 자금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자금으로 첫째 뭐 사업한다고 그러면 가장 많이 놓고 하는 외식업 창업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런 요즘 카페 시장 상당히 포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여성 창업자들은 다양한 테마 카페 위주로 여성 창업자들을 많이 놓고 하는 상황이고요. 테마 카페라면은 대략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테마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커피 외에 뭐 이를테면 파스타를 전문적으로 하는 파스타 카페 아니면 뭐 요즘 뭐 저 외국 갔다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서울 시내에 가면 뭐 오스트리아 카페, 스페인 카페 이런 국적별 카페도 있고요. 아니면 취미를 타깃으로 하는 취미 매니아들을 타깃으로 하는 이런 다양한 이런 그 테마 카페들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하나 식사류 중에서는 그냥 단품 음식점으로 승부할 수 있는 돈가스나 칼국수, 뭐 요즘 아날로그 푸드 이런 바람을 타고 나물 요리 전문점이나 뭐 이런 여성의 강점을 살린 가정식 요리 이런 거 여전히 관심사고요. 판매업 중에서는 아무래도 그 특히 반찬 가게 사실은 힘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어떤 좀 여성들이 놓고 하는 수요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 여성 의류나 요즘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것은 온라인 시장부터 시작된 빅사이즈 의류라든지 아니면 셔츠 타이 전문점 이런 것도 여성 창업자들은 한번 계속 그 놓고 하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서비스업 중에 요즘 뷰티 관련 사업들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회원제로 운영하는 여성 건강관리 전문점이라든지 뭐 두피, 모발, 탈모, 탈색 관리 이런 전문점이라든지 요즘 홍대 상권 같은 이런 젊은층 상권에서는 1인 미용실이라든지 1인 피부 미용실 아니면 뭐 자기주도용 영화관 같은 영화관 원장이 되겠다 뭐 이런 여성 창업자들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종잣돈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좀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좀 모여있는 업종인 것 같은데 수익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분석이 가능할까요? 네, 창업자 입장에서는 뭐 얼마를 투자하던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누구나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시장의 가치로 본다면 여성 창업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오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 금액 대비 2% 정도 수익률, 그러니까 2부 장사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1억 원 정도 투자한다면 월 2% 수익률인 한 달에 200 정도만 떨어지면 일단 유지는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요즘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기대치는 사실 200이 아니라 다 500만 원, 600만 원을 벌고 싶어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생기는 뭐 이런 유명 재화점 같은 경우는 전국에 3, 4천 개씩 이렇게 오픈하고 하는데 사실은 5억 이상 투자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5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월 2%만 하더라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건데
제과점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한 10%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1,000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매출이 올려야 되고요. 네. 1억 정도 매출을 올리려면 제과점을 찾는 한 사람당 평균 매출액, 즉 객단가 한 7, 8천 원 정도로 본다면 최소한 하루에 한 3,400명 정도는 들어와야지 그 정도 수익이 된다. 이런 관점이 저는 좀 여성 창업자 입장에서 어떤 가게를 두고도 저 가게가 도대체 사람이 많다 적다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얼마 투자해서 얼마 정도 벌고 있을까 이런 시각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을 잘 분석을 해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밖에도 또 이 창업 준비에서부터 실행까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 창업자들은 지금까지는 어떤 그 소비의 주체로서 누구보다도 어떤 소비자 입장으로서의 시각은 아주 확고하죠. 네. 사실은. 하지만 소비자 시각이 아니라 운영자, 경영자 입장으로서의 시각은 상당히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때문에 최소한 시장에서 우리 가게, 우리 집 앞에서 적어도 여성 창업자, 선배 창업자들을 좀 만나보러 다니는 네. 이런 노력이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상권에서 5년 이상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오래된 여성 창업자는 네. 바로 아파트 상권이라든지 특히 네. 여성들이 모이는 여성 상권 같은 곳에서는 네. 어렵지 않게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배우는 사람으로서 오래된 창업자에 대한 예도 갖추고 네. 먼저 그 선수 창업자의 고객이 좀 돼주면 좋겠다. 네.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어떻게 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네.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 즉 시드머니의 가치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눈높이는 한 1억 원짜리 예. 아이템에 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2억 3억 아이템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상권에 가서 부동산 중개업소도 가보면서 네. 내가 원하는 가게가 보증금, 월세, 권리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네.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아이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원하는 100%하고 결혼한 사람이 많지 않듯이 예. 네. 창업 아이템 창업도. 선정도 나에게 맞는 100% 아이템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네. 단지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원하는 아이템을 선정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컨셉만 선택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멀어지면서 이런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는 여성 창업자분들도 있는데요. 좀 시장이 뭘 원하는가 수시로 상권 여행을 다니면서 네. 이 소비자들이 어떤 가게에서 지갑을 여는지 이런 부분 좀 잘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사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성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윤경의 YTN 생생경제 오늘은 노무 상담이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통상임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에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노무법인 H의 정현주 노무사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통상임금, 요즘 뭐 소송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통상임금이라는 게 그 노동법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 네.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네. 미국 방문하셨을 때 지임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네. 바람에 예, 맞아요. 전 국민한테 익숙한 용어가 네.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보통 그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잖아요. 네. 임금을 받고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어떤 날은 보면 이제 좀 연장 근로를 한다거나 네.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을 더 주게 되죠. 네. 이렇게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임금을 정해놓지 않으면 매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준임금을 정해놨는데 그걸 네.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쉽게 생각하시면 기본급 얼마다라고 했을 때 이 기본급이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이 통상임금은 그럼 뭐 때문에 정했느냐라고 하면 통상임금을 써먹을 때가 있어서 그래요. 어딘가요? 어디다 쓰냐면 수당 계산할 때 씁니다. 연차 수당, 연장 수당, 뭐 법정 수당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그 여성분들이 그 산전휴 휴가 가면 또 휴가 급여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낮아야겠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낮은 게 좋죠. 우리로서는 높은 게 좋고. 근데 너무 낮게 책정할 수 없는 게 최저임금 이상은 최소한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근로자들이 홀린 퇴직금 받으실 때 평균임금이라고 해서 뭐 매달 받아왔던 급여 다 합쳐서 평균 낸 거하고 좀 개념이 차이가 나는데 평균임금이 대체로 통상임금보다는 좀 크게 잡히게 되죠. 그러면 평균임금에는 우리가 뭐 연장을 해서 받았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나눠서 나눠서 상여 받았던 것도 다 나눠서 이렇게 평균 내서 하는 게 평균임금이고요. 통상임금은 그런 걸 계산할 때 딱 기초가 되는 임금, 기준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을 때도 이렇게 산전휴가나 산후휴가 들어갈 때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각종 수당의 어떤 기준으로 수당 계산할 때 기준임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통상임금이 이제 이렇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낮으면 낮을수록 기업한테 이제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기준임금이 작으면 수당이 작겠죠. 근데 만약에 이 기준임금이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하면 수당도 덩달아 높아지고 수당이 많아지면 덩달아서 퇴직금도 높아지고 연쇄 효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기준임금을 딱 법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놓지는 않고 개념만 정기적 일률적으로 준다라고 해놓다 보니까 노사 간에 이렇게 다툼이 좀 생겼어요. 이게 다툼이 생기게 된 원인은 좀 이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노동부하고 법원이 입장이 좀 달라서 그래요. 어떻게 다르죠? 노동부에서는 이제 매월 딱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반면에 법원 판사님들께서는 현재 어떻게 판단하냐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거면 1년에 한 번 주더라도 통상임금이지 그거 다 평균해서 다 집어넣어라라고 하시니까 이게 다르다 보니까 노사 간 입장 차이처럼 벌어져서 소송을 하다 보니 이제 소송 금액들이 상당히 커지게 된 거죠. 지금 언뜻 떠오르는 게 자동차 제조하는 라인에 있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상당히 수당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의 근로가 많은 버스 운전기사님들 그리고 OT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체에서 많이 이렇게 그 소송화가 되어 있고 소송이 많이 되는 데가 이제 지자체라든가 공기업 쪽에 있는 그 미화원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소송을 지금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송 중에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법원 판단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법원 판단으로 치면은 고용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유리한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제 지방법원 판례들은 근로자들한테 좀 유리하게 통상임금 범위를 넓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연간 상여금 600%다. 400%다 정해놓은 것도 12분의 1 해서 이게 통상임금에 넣어라 이렇게 이제 상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다음에 이제 많이 계실 거예요. 식대, 유류대, 이제 이렇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가족 수당 그리고 이런 것들도 매월 지급되는 거니까 집어넣어라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연간 1, 2회 지급되는 게 있어요. 긴장수당, 휴가수당 같은 것도 고정적이라면 넣어라 이렇게 이제 판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그 심리가 한번 열렸어요. 하도 이렇게 노사 간의 다툼이 크고 이게 이제 미친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이걸 좀 확정을 하자라고 해서 현재 그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확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 합의체 판결 결과가 나오면 그 노동부에서도 임금제도 개선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아마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많은 좀 어떤 제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소송들도 그걸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장 최근 뉴스가 서울시내 버스 회사들이 과거 조합원들에게 지급했던 통상임금 60억 원을 물어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버스 회사들이 소송을 낸 거잖아요. 통상임금 때문에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라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버스라는 게 이제 공영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금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는 거에서 그러면 시에서 지원금을 줄 때 통상임금을 너무 적게 시간의 수당도 적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버스 회사들의 어떤 그 소송 내역인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서울시와 그러니까 여기 버스 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고 그 좀 향후 두고 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하고 이제 노사 간의 직접 문제는 아니죠. 이 부분은.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각 지자체별로 또 버스나 이런 회사들이 다 기준이 또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앞으로 그럼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업을 줄여서 수당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고용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다를 것 같거든요.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이게 연장 수당이라는 게 고정임금화 되어서 그러니까 장시간 근로가 고차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그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 이제 근로시간 줄이기하고 통상임금의 어떤 그 비용적 부담 문제하고 같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변화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정부 지원 제도라든가 아마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당장의 노사 간의 소송으로 하는 것보다 좀 그 양질의 근로시간, 그 근로 일자리, 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쪽에서 좀 노사 합의가 대타협이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삶과 일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기는 정말 근로시간이 많은 편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걸 수당으로 받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죠? OECD 대비라든지? 그게 제가 지금 통계 자료를 바로 가져오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뭐 최고로 상위권으로 지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이게 이제 제조업 쪽하고 우리 그 접객업, 외식업이라든가 이제 아까 좀 전에도 이제 그 창업하시는 분들도 그랬는데 이쪽이 좀 장시간 근로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쪽 근로 시간에 관한 어떤 제도 개선들도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근로 시간을 줄이게 되면은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많아지면 어차피 통상임금은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나면 근로시간 줄이면서 일정 정도 임금 수준을 보장을 해주고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사람이 모자라는 결과가 또 발생을 하니 거기에 대한 그 잠정적인 정부 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 혜택이 있어야 노사가 좀 공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통상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H의 정현주 노무사였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토요일 오늘 밤 어때?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시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오늘 전기요금 인상 또 기초연금 최종안 또 마지막으로 통상임금 이런 것들 다 알아봤는데 모든 게 다 지금 진행형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어떤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국민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전력 같은 경우에는 국민도 그렇지만은 기업도 사실 소비자거든요. 요금제도 조금 손질하면서 뭐 이게 기업이냐 국민이냐 이런 쪽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100% 준다고 했었던 것이 좀 말이 달라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만 확보한 것 같은데 국민이 뭔가 바라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원래 준다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생생경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